네, 정치권 이슈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재보궐선거 이후에요. 전국의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여론조사 지표가 나와서 그 지표 보면서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이른바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저 지표를 보면 같은 기관에서 한 조사 매주 하고 있지만 가장 낮은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저 지표가 앞으로도 매주 저런 조사들이 나올 텐데 좀 어느 부분에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맞춰서 봐야 될까요? 이번 어쨌든 선거 결과로 나왔잖아요. 아마 뭐 부산, 서울이 한 18% 정도 차이 나고 부산이 한 28%, 부산은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 났거든요. 예. 결국은 그게 아마 민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뭐 30% 이하로 막 이렇게 빠지는 거는 제가 보기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물론 대통령이 단임제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늦을 수 있지만 대통령 지지율은 결국은 민주당 지지율이고 민주당 지지율은 결국은 아마 차기 대권 지지율로도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마 선거했을 때 국민들의 그 여론은 좀 바꿔라. 정책도 좀 바꾸고 사람도 좀 바꿔라. 기조도 좀 바꿔라 해서 그런 거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럼 아마 사람을 바꿀 것 같고요. 총리라든지 뭐 청와대 지금 오늘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뭐 정무수석도 바꾼다고 네. 하니까요. 그리고 정책 기조도 제가 보기에 뭐 예를 들어서 큰 틀은 뭐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가구 1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예. 이런 걸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뭐 저는 뭐 망고불변의 진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선거 기간에 많이 나온 게 있어요. 뭐 공시지가 갑자기 오른다든지 아니면 뭐 재산세 갑자기 오른다든지 아니면 대출이 조금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은 충분히 조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지지율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30% 이하로 더 떨어지게 된다, 20%대 된다 그러면 급격히 동력을 잃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당 입장에서도 안 좋고 다음에 대선 나온 사람도 안 좋고 어쨌든 지금 현재 정부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 지지율을 우리가 보통 한 40%, 41%를 기준으로 보는데 그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는 유지를 해야 제가 보기엔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정 지지도도 저희가 한번 보면요, 이게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같은 상승세가 반사 이익의 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네. 부분에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이번 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이지 국민의힘에 대한 이제 지지를 갖다가 주시는 건 네. 아니다라는 이제 평가들이 사실은 중도층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걸 조금 물론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아직은 못 받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반사이익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의 이제 국정 지지도나 대통령 지지도,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지지도와 함께. 그런데 그것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가지는 않고 무당층으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의 분석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반사이익이다라는 분석이 사실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거는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도 국민들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신뢰를 주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일부 계층에서는 이미 또 신뢰를 주고 계시다라는 측면을 저희가 좀 볼 수 있고요. 다만 보다도 적극적으로 지금 무당층이나 중도층에 있는 분들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 국민의힘에서 재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 이미 초선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당의 모습, 그다음에 일신 후 일신, 쇄신하는, 개혁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서 지금 그래 한 번 기회를 주자라고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승리가 국민의힘에게는 끝이 아니라 사실 시작의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당면한 게 더 시급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도 여전히 갈 길이 멀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일리 있는 지적인가요? 저도 아마 사실은 이제 탄핵되고 나서 선거를 쭉 이겼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서 한마디로 그냥 어차피 탄핵 세력이다 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트라우마는 벗어난 것 같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탄핵 트라우마를 극복했다. 그리고 이제는 어쨌든 정책이든 뭐 이걸로 승부 걸어야 된다. 예. 동등한 입장이 된 거는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긴 쪽에서 그냥 승리의 기쁨에 도취돼 있으면 진 쪽에서도 전략을 마련하기가 쉬울 텐데 이긴 쪽도 진 쪽도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권 레이스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모습들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도 그렇고요, 국민의힘도 그렇고 초선들의 목소리가 유독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 5명이 대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철민 의원 목소리가 있어서요. 듣고 오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당과 우리 의원들과 우리 당 구성원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지켜나가고 해야 될 과제들을 잘 정돈하고 네. 그것들을 잘 실천하는 일들로 이어진다면 분명히 지금 저희가 솔직하게 고백했던 이야기들도 그렇고 저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걱정과 생각과 안타까움들도 그렇고 그것들이 긍정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우리 정당이 해야 되는 일이고 예, 보궐선거 패배, 대패 이후에 다 바꾸자, 쇄신하자 이런 게 이제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인데 이게 상처가 워낙 깊다 보니까 이걸 치유하고 봉합하는데도 여러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이 초선들의 목소리에 대한 또 내부적인 또 의견들도 갈리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초선들 목소리는 아까 말씀처럼 국민의힘에서 먼저 나왔어요. 이긴 정당에서 먼저 나왔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그 목소리도 오히려 우리가 지역색이라든지 이념을 탈피해야 된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이긴 정당이면 오히려 반대측을 비난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도 무섭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마 처음에 초선 의원이 한 80분 되는데 50분 정도가 발표를 했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제 조국 장관 얘기는 2030 5분이 별도로 이제 기자회견한 게 문제 되는데 지금 저는 당원들 믿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아마 문자를 보내거나 항의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지금 민주당 당원이 한 80만 되거든요. 권리당원이. 근데 물론 그런 분이 숫자는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 10만 이상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아마 많은 다수의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국민들의 여론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몇만 명이 아니라 80만 정도 되다 보면 예. 기본적으로 대부분 일반 여론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항의하는 분들이 모든 당원들의 의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저는 아마 그래도 초선 2030 의원 5분들이 할 얘기는 했다고 봐요. 물론 항의 받을 수 있죠. 항의 받을 수 있지만 처음인 일도 아니고요. 또 안 되면 설득해야죠. 만나가지고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2030 제가 선거에 나서서 운동을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 직장 문제라든지 집 주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네.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거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도 부산 가보니까 또 조국 장관 때문에 실망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럼 결국 정치인들이라는 거는 현장에 있는 민생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돼요. 물론 당원들의 뜻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2030 의원들이 목소리를 좀 냈는데 아마 문자 받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의기소침해지는 것 같아요. 예. 아니다 이런 것 같으면 그러지 말고 예. 이번 기회에 좀 더 분명하게 자기의 소신을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제가 보기에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먼저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거에서 대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기 당권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는 이렇게 당이 쇄신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특정 지역을 탈피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재보궐선거 훨씬 이전부터 있었어요. 예.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선거 때까지 분출을 제대로 못했던 이유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일단 당이 단합을 통해서 꼭 재보궐선거는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절명의 이제 순간 앞에서 문제의식 앞에서 잠깐 좀 참았다, 좀 자제했다라는 측면이 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재보궐선거가 생각보다 저희 국민의힘 솔직히 말하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차이로 이겼습니다. 큰 차이로 이기면서 혹시나 자칫해서 다선 의원들이나 아니면 일부 당원들 중심으로 너무 자만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개표 방송 내내 있었어요. 예. 그것을 초선 의원들이 그 전부터 준비했던 것들을 전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6명 다수고요. 초선 의원들의 힘만 뭉친다면 사실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라서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지를 갖다 많이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야권에 대한 불신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지금의 국민의힘이 그 여력이나 실력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부분에서 회의를 갖고 있어서 이런 측면을 더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당이 노후화되기보다는 새로운 피, 그러니까 노후화라는 건 단지 나이대를 갖고 얘기하는 것들은 아니고요. 시대 정신이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초선 의원들이 사실은 가장 힘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서서 이 당을 이끌어야지만 지금 현재 2030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조금 이제 시선을 주기 시작한 이 시선을 계속 붙잡을 수 있고 그리고 고령층에게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국정을 갖다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네. 초선들이 용기를 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 초선들이 만약에 당권에 도전한다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물론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번 사실은 선거 구도를 보면 2030이나 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하면 약간 586 꼰대정당, 국민의힘 하면 약간 영남 꼰대정당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초선들이 만약에 당권을 도전하거나 이러면 민주당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어찌 보면 약간 세대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건데 지역적인 한계 아니면 뭐 운동권의 한계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아마 국민의힘에서 초선이 만약에 당권 도전한다 그러면 민주당에도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런 데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예. 아마 정치 전반에 좀 세대 교체 혁신의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민주당의 경우에는 오늘 재선 의원들도 모임을 가졌잖아요. 이게 네. 초선, 재선 할 것 없이 지금 각각 모이고 있는 모양새인데 궁극적으로 지금 어떤 기조로 좀 가야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도 뭐 재선 의원 분들하고 뭐 통화도 가끔 하고 아니면 여기 내용 봤는데요. 예. 솔직히 얘기하면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중간 역할로서 잘 해보자 이거밖에 없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온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원내대표 선출을 어떻게 하자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하자든지 아니면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초선들 모이니까 그냥 재선들 모인 거 아닌가 정도밖에 안 보여요. 네. 뭔가 좀 구체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예. 뭐 구체적으로 그럼 뭘 얘기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자. 예를 들어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 뭐 재선에서 뭐 당대표를 한 명 뭐 출마시키자든지 아니면 뭐 이거에 대해서 하자든지 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얘기는 없다. 네. 그냥 한번 모인 거밖에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네.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여야 모두 지도부를 또 구성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는데 저희 민주당 얘기했으니까 국민의힘 먼저 얘기하고 네. 민주당 지도부 구성 얘기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뭐 정진석 이제 당내 최다선 5선 네. 의원 간의 담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초선 의원들의 당권 도전을 통해서 이게 또 다른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인지 이 부분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한 가지 큰 이슈가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현행처럼 당권, 그다음 최고위원을 갖다 분리해서 가느냐인지 문제인데요. 지금 뭐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집단 지도 체제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새로운 목소리가 당 지도부에 들어가고 그래서 당의 쇄신을 이끌어가는 바람직한 그런 모습을 갖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는 꼭 집단 지도 체제가 반드시 그렇게 민의를 반영하는 꼭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는 측면을 갖다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제까지 사실은 이제 야권이죠. 제가 이제 19대 때 있었던 새누리당 때부터를 본다면 새누리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 초선들이나 재선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당 여론에, 그러니까 당 정책이나 당 기조에 반영이 적게 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역할이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상대책위원회가 지금 이제 해산되고 있지만 그때도 초재선들 목소리가 그렇게 많이 반영이 되지 못했고요. 그 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도 그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당의 활력을 불어넣고 당의 개혁의 모습을 보이는 건 초선들의 목소리인데 그 초선들이 제대로 된 자리를 갖다가 받지 못했다는 거. 당에 저희가 이제 100석 가까이 넘었지만요. 그 정도에서 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초선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거. 그 점에서는 저는 사실 이 초선들의 역할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반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중진들 중심으로 이제 해서 조금 이제 목소리를 좀 내는 분들의 이야기는 당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대선 관리를 통해서 대선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대선의 안정적 관리 이전에 예. 대선에 강력한 대선 후보를 내기 위한 민심을 받드는 당 지도부와 당 모습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뭐 재보궐선거 바로 직후에 나왔던 그 성명서를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로 한 당 앞으로의 지도부 구성과 당 운영이 사실은 국민의힘의 다음의 대선과 지방선거에 그 운명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국민의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네네. 놓고도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직접 뽑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직접 뽑게 된다면 또 당 지도부가 너무 지금의 색깔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스텝이 꼬인 게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당대표 나오면서 7개월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최고위원하고 당대표는 같이 선출하는 거예요. 예. 전당대회에서 원래 하는 게 맞죠. 근데 만약에 7개월만 하고 최고위원 그만두면 누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지고 나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2년 간다 이랬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퇴를 했어요. 그럼 사실은 이제 중앙에서 뽑는 거는 한두 명 거리했을 때는 뽑는 게 많은데 이렇게 다 그만뒀을 때는 네.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뽑는 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이 또 선출되면 어차피 또 임기가 이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그럼 원제로 가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로 나왔어야 되냐 이 문제로 가는데 원칙은 저희가 보기에 맞아요. 이게. 전당대회 뽑는 게 맞습니다. 예. 중앙에서 뽑는 거는 뭐 거리 했을 때니까 안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조금 남은 문제인데 사실은 전당대회 최고위원은 당대표를 뽑을 때는 대의원이 굉장히 권한이 많아요. 대의원이 실제로 당원의 한 60배 정도 가치가 있거든요. 그럼 근데 대의원이라는 거는 한 지역구에 한 40명, 50명이면 그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지역위원장의 그 영향권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당원들의 뜻하고 대의원 뜻이 달리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예. 얘기하면 대의원이라는 거는 지구당 지역위원장들을 누가 얼마나 잡고 있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줄세우기인데 이게 1대 60 문제 많다는 건데 근데 또 그전에는 한 1대 20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 대의원제를 계속 갖고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의원이라는 거는 당원들이 못 갈 때, 현장에 가서 투표하는데 어려울 때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직접 투표를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1대 60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그냥 그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 되는 게 맞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대의원제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날 원내대표 선출을 해야 되는데 윤호중 의원 그리고 박완주 의원 뭐 2파전으로 구도는 짜여져 있고 다음 달에 이제 전당도에 통해서 당대표 또 선출해야 되고 이 과정에서 지금 보면 계파가 어디냐 내부적으로 당내에서 이른바 친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네네네. 식의 언론의 구분도 있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또 진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당의 계파가 어딨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과연 뭐가 사실인지 좀 헷갈리시는 분 많을 것 같고 민주당의 어떻게 큰 예. 그룹이 3개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정 옛날 부엉이 모임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민평년이라고 이제 김근태계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미래 386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어찌 보면 뭐 민주주의 사전령이나 어쨌든 그 소위 말하는 친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당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거는 저는 뭐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 예. 그거를 뭐 다 친문이다. 근데 그 모임 자체가 있는 건 맞거든요. 예, 예. 어쨌든 뭐 그런 모임 자체가 또 부정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굳이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제 언론에 다 알고 뭐 기자들도 보면 다 아는데 누구는 어느 쪽이고 누구는 어느 쪽이 다 아는데 그거를 굳이 없다. 우리는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또 싸움이 되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이 원내대표를 선출하거나 전당대회 때는 그 세 그룹이 굉장히 치열하게 물밑 수싸움을 하거든요. 예. 그게 또 현실이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굳이 뭐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뭐 친이 친박만큼 어찌 보면 거의 뭐 서로 죽고 못 살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서로 네.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룹은 인정하고 출발하는 게 좀 낫다고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의 경우는 지도부 선출과 맞물려서 야권 통합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발언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게 지금은 야권 통합할 때가 아니라 자생력이 필요하다라고 네. 언급을 해서요. 여기에 대해서 뭐 내부에서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국민의당의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통합 문제는 이미 재보궐선거 직전에 나왔었죠. 그 전부터 사실 직전도 아니고 훨씬 그 전부터 6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비판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에서 국민의당이 너무 계산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사실은 그런 비판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사실 오세훈 후보나 나경원 후보 여러 후보군만이 형성돼 있었을 때 그리고 지금과 같은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도 있었고요. 걱정도 있었을 당시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외부에서 지지율을 가지고 좀 이제 압박을 했었죠, 국민의힘을. 예. 그러면서 지나치게 이게 진정성 있는 통합이나 진정성 있는 야권 단일 후보를 통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를 견제하는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임하자라기보다는 뭔가 그 계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비판이 많았는데요. 지금에 와서의 지금 통합 문제도 저는 똑같은 선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야권이 큰 틀에서 지금 특히 저희 보수 정당이 갖고 있는 그 큰 틀의 가치와 정책 이념의 정책 방향에 국민의당이 동의를 한다면 저는 언제든지 저는 합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통합이라는 것을 지구당 나눠먹기라든지 당직 나눠먹기, 당장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이제 안철수 캠프 쪽에서 서울시장에 이제 어떤 자리를 요구했다. 물론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그건 오보라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통합하는 것 자체를 혹시 국민들이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면서 이번 재보궐선거 때 보냈던 지지에 대해서 회의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라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이후에 나아갈 것인지 그 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국민의당과 이념이나 가치가 수렴한다면 그때 통합해도 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화면상으로 보였던 그 국민의당의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 최고위원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가리켜서 네. 뭐 범죄자, 건방지다 이런 뭐 공개 석상에서 또 노골적인 비난까지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갖고 이게 통합에 가는 길이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걸림돌이 돼서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워낙 이제 언론 인터뷰 통해서 굉장히 뭘까요? 원색적이고 강력한 비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히 지도부 내부에서도 일단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통합 우선론자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예. 분명히 있고요. 이제 그분들의 생각도 사실은 뭐 다 틀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야권이 힘을 합쳐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대선과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다. 아무리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이겼지만 그래도 갈 길이 멀다라는 측면에서 힘을 모으자라는 건데요. 예. 힘을 모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을 모으는데 어떻게 힘을 모으느냐, 어떤 힘을 모으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방향이 잘못된 힘을 모을 경우에는 오히려 구심점이 생긴다기보다는 분산되고 흐트러지는 힘이 더 많이 생길 수 네. 있기 때문에요. 이번 기회에 다시 시작한다는, 사실 초선 의원 성명서와도 계속 맥을 같이 하는데요. 예.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힘을 모아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더 많은 힘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개개인의 의원들이나 아니면 원외분들이 하는 생각들도 뭐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중심이 되는 여론이라고 한다면, 의견이라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힘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모아서 가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오히려 지금 뭐 승리에 취하거나 아니면 너무 긴장을 해서 서두른다면 오히려 지금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오히려 더 망칠 수 있다.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부정적인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대로 차분하게 나아가자라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더 큰 힘을 받고 있는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방역과 부동산 정책에서 이른바 서울시의 마이웨이를 좀 보여주려는 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상생 방역이라고 해서 네. 민생과 방역을 뭐 모두 지키자, 서울형 거리두기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고 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도 시사를 했는데 이것이 정부 여당과는 충돌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있죠. 같은데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앞에 좀 그 오세훈 후보가 제가 보기에 현재 가장 곤란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해서 당선됐고 네. 또 자기가 후보되는 데는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제 도움 받았잖아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공동정부 운영한다 그러면 공동정부가 아니라 공동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정무부시장 자리가 3개거든요. 행정부시장 2개 있고 정무부시장 하나 정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안 주려는 거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와의 뭐 어떻게 공동 운영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그러니까 방역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600명, 뭐 700명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이 서울만 해도 100명, 200명 늘어나고 있어서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유흥주점이나 포차는 11시, 12시까지 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국민들이 분명 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발표할 때는 그 부분은 약간 좀 뺀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뭐 일주일 내, 한 달 내 풀겠다 했는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 의회도 거쳐야 되지만 또 중요한 것들은 정부와 협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금 당선되고 나서 뭐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가 몇 억씩 뛴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던 게 우리 더 일 수 있어서 제가 보기 이것도 오세훈 후보가 조금 발을 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건드렸다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서 뭐 신고가를 계속 찍었다 나오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은.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둘 다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올랐을 때 세금을 어떻게 매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예. 가격이 폭등했을 때는 당연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 오세훈 후보가 조금 오늘 아마 분명히 11시, 12시 그 유흥업소 얘기도 예. 약간 뺀 것처럼 예. 물러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을 말씀하셨고요. 네. 지금 내일이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이제 화상으로 오세훈 시장 처음으로 이제 대면하게 네, 되는데 어느 부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오늘 오세훈 시장이 주말에 걸쳐서 이제 했던 발언에 비해서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뭔가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네. 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빠졌어요. 기자회견 할 때 방역 관련해서 주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확실히 경험이 있고 디테일에 강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는 만큼 굉장히 신중하게 나아가는구나. 그러니까 뭐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부나 청와대 정책에 반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 대안을 마련하는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았고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안한 특히나 이 방역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뭐 커피 전문점은 안 되고 빵집에서 빵 먹는 건 되고 그런 얘기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10시까지 영업을 하고 그 이후는 안 된다. 그러면 10시까지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지 않다가 10시 이후에만 뭐 활동하느냐 이런 네. 비아냥도 많았고요. 예. 그래서 방역 수칙에 대한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건 이미 국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데 예. 그걸 강조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짚는다면 진단 키트인데 외국에서는 이미 그 편의점에서도 그렇고 진단 키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지금 그걸 못 하고 있어요. 물론 정은경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안전성 문제를 갖다 논의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제품이 외국에서도 지금 이미 통용되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걸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거라서 저는 오늘 발표한 내용은 굉장히 실효성이 높은 제안들을 했고 이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그 화상 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고요. 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민현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